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 자, 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죠. 자, 정부는 불법은 엄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또 해법도 없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 대화를 통해서 속히 절충점을 찾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고물가 등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요, 이 철도 노조의 파업이란 복병이 터졌었는데 의외로 여당 지도부가 밤샘談판을 통해서 파업을 풀었던 이례적인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자, 정치가 이 대립과 갈등을 푸는 기능을 해야 하는 사회 시스템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정치가 오히려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자, 어제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은 민주당. 자, 과연 내홍을 극복하고 여름 전당대회에서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말의 공방이 이제 힘의 대립으로 향하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 자, 새 정부가 민생만 챙기도록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여당 정치가 무력하니 이게 중요한 고위직에 능력 있는 검사 출신들이 채워지는 것 아닌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당내 당권 경쟁 상황을 들어보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보수 대신 진보를 진단해보는 진보는 왜 마련했고요.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자,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 커피 쿠폰을 치킨 쿠폰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는 오전에 이 송혜 선생님 별세 소식에 네.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요거 후반에 좀 다뤄보기로 하죠. 사실은 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에 비하면 송혜 선생님은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셨는데 네. 자, 영원한 현역 안타깝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 편중 인사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게 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에는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기자들 질문이 오늘 또 윤 대통령 출근길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뭐 법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네.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 이렇게 덧붙였어요. 특히 금감원장의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냐 이렇게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이 인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 이복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에 금융조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이고 또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 아주 적절한 자리다. 이렇게 늘 생각해왔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결국에는 법조인 출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중을 계속 드러낸 거고요. 네.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거냐 이런 지적에는 왜냐하면 검찰 편중 인사 비판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인선할 뜻이 있다.
이렇게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검찰 출신 지금 관료들이 요직에만 벌써 한 10여 명 된다. 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저는 얼핏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저 이렇게 검사가 많습니까? 지난 정부는 민변 출신이 많지 않았느냐.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판받으면 박근혜 정부 땐 더 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야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임기를 못 채운 정부와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는 이랬는데 우리가 뭐 문제냐가 아니라 그때 민변 출신이 편중인사였으면 이번 정부는 편중인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민변도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만약에 동등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변에 소속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민변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시민단체를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특히나 이제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내정을 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보완제거든요. 만약에 네네. 공인회계사만 주업을 해왔던 사람을 만약에 지근거리 있었다는 이유로 만약에 임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공인회계사가 주업이 아닌데 이거 자격증 있으니 검찰 출신이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인회계사를 건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할 때 영어도 잘하고 글로벌 인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랑 사실 딱히 와닿는 내용은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은 내가 원하는 인사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뭘 하나 엮은 겁니다. 일단 이것이 그냥 민변 출신이랑 등용한 것이랑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10여 명이라고 했는데 뭐 언론에서 뭐 10명 또는 많게는 14명. 지금 강수진 검사를 만약에 빼면 13명. 13명이고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하면은 14명인데 네. 만약에 14명이라 하면 전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특정 집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민주주의의 가장 절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 누구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2020년 원내대표할 때 민주당이 압승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 하면서 원내 연설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 여러분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 후보자가 네. 문체부 장관이었다. 그렇죠.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원장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용산의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갔어요. 인사를 추천하죠. 검증은 공직비서관, 검사가 또 하죠. 그러니까 총컨트롤타워는 또 법무부 장관 또 검찰이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을 검찰이 추천하고 검증하고 인사까지 합니다. 이러면 사실 무너지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면 이거 잘못된 인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훈 인사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보궐선거에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이 이전에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그랬죠. 부산의 북강서갑에서 재선 국회의원 하고요. 2번 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지역에 16년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당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니까 빠지면서 지금 보훈처장 갔어요. 보훈처와 어떤 맥락이 있었죠? 바로 앞전까지 분당갑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보훈 인사죠. 또 하나 법제처장이 있습니다. 이완규 검사였죠. 최근까지 가장 경력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변호인이었습니다. 네네. 징계 절차 관련된 내용. 그러면 법제처와 어떤 관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몇몇 보훈 인사와 검증 시스템이 붕괴한 우려 그리고 이제 견제와 균형이 붕괴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네. 옛날에 민변 다 했다 이런 거랑 좀 맥락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정 조직 출신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인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 현직 지청장이 카풀 관련 얘기를 했어요. 이건 왜 나온 겁니까? 네, 이게 강수진 지금 교수가 네. 성남지청 근무 시절에 예. 윤석열 당시 청장 있을 때 같이 카풀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인연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출퇴근 때 차량을 같이 이용했다. 예, 그래서 후배들에게 앞으로 수사에 신경 쓰기보다는 카풀을 잘 구하라. 이렇게 조언해야 할 판이다. 네. 자주 섞인 현직 검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이거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 내부 입장에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검찰 공화국이라는 인상이 계속 커질 텐데 이건 검찰 조직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가 이 뭐 야든 뭐 여권에서는 뭐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옹호를 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아니면은 야당이나 검찰 내부에서까지 지적이 나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 좀 참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아가페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써본 사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바탕한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은 검사 생활을 30년 가까이 했던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나 같이 일해본 사람은 거의 다 검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조직 내부에서조차 카풀 또는 뭐 좀 자주 술자리에 어울렸거나 가까운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 이러다 보면 너무 좀 20세기적인 처세술 출세할 때 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는 법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조금 이걸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소식들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사면 얘기도 이제 취임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특별 사면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이게 이 위원회에서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거고. 그렇습니다. 신청해가지고요. 이거는 아마 따져볼 것 같아요. 이게 형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가능한지 이게 좀 파악이 될 것 같고 형집행정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건 이거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사. 네네. 이게 이 전 대통령이 이걸로 풀려날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사면이 된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왜 교도소에 있어야 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MB계 인사들 계속해서 사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면까지 되려면 사면이 되려면 대통령 요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가타부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검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여당과 윤 대통령이 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 이제 8월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보겠다. 굳이 이 얘기를 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좀 표명이 되는 것 같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특사를 통해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8.15 광복절 특사 오평론가님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쉽게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박정호 기자 말씀하셨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의 사유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전히 고령이고 그리고 이제 내야 할 추징금 완납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국민 여론인데 지금 이렇게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럼 이명박 지금 사면해 줘도 되는 것인가? 이건 용서와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용서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어차피 나와서 또 다른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거나 내가 받았던 형량에 대해서 완전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없으니 그래도 사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간에 흔들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8월 15일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아직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충분히 아마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조합해 봐서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미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대부분 이제 감옥을 다녀왔죠. 사면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안은 다 달라요. 사안은 다르고 이게 뇌물 혐의 때문에 다스라든가 BBK 네. 이거를 죄목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럴 가능성은 커요. 내가 옥고를 치른 것은 정치 탄압이다. 네. 그럼 이제 뭔가 또 현 정치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항상 살아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 나오자마자 과연 이제 대선 지방선거에서 역할하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다뤘었고요.
자, 그래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불사조 기자단 끝날 때 이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에게 야당 출입 기자거든요. 비대위원장 누가 됩니까?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네. 우상호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제가 정말 우상호 의원이 근데 딱 2시간 후에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야, 천기를 누설한 게 맞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항의했더니 네. 이게 단독이라 방송에서 자사 매체가 아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자, 취재는 정확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럼 좀 수습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비대위원 인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제 인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당을 수습하는 차원으로 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전대 준비하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죠. 그런 상황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계속 잘할 수 있겠느냐. 또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채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혁신보다는 이 당을 좀 수습하면서 전당대회까지 가는 뭐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정도 관리형 비대위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선임이 됐는데 여기 이른바 뭐 친명이나 반명 의원들의 뭐 공개적인 반발 이런 거 없었어요. 네네. 결국에는 이 정도로 좀 적합한 인물로 관리형으로 가는 인물로 세워놓고 진짜 싸움, 진짜 전투는 전당대회에서 벌어질 거다. 그렇죠.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 차기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고 네. 여러 가지 이 색깔이 좀 분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기 네. 때문에 좀 많은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의 지지를 좀 받은 걸로 보이고요.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 패배로 힘들어하는 당을 수습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의 색깔을 놓치지 않으면서 선거 패인을 잘 분석해서 당이 거듭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청년 여성 몫의 비대위원 자리는 좀 비어 있고 네. 대신에 초선 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 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삼선 대표로 환경부 장관 출신의 한정혜 의원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됐고 당연직으로.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비대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범을 하는 상황이 됐고 뭐 중앙이나 당무위 중앙위에서 추인을 받아야겠지만은 우상호가 출범을 곧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 변경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2달여 동안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임시 비대위 그러면서 관리형 비대위. 자, 내부에서 개파 이견은 없었다. 우평론가님 어떻게 잘 순항하겠습니까? 어떻게 예견하세요? 저는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들로부터 약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8월로 예정되어 있 웬일로 민주당 칭찬을 그동안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을 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게 그렇게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재로서는 본인이 했던 모든 얘기를 다 지켰어요. 불출마하겠다 번복하지 않았고요. 선거 끝나고 서울시장 불출마하겠다는 것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적어도 사심은 없다. 그리고 특정 개파나 또는 특정 인물에 유리하게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을 살아간다. 이 부분이 다 작동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8월로 갈 텐데 중요한 건 이제 룰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룰 전쟁이다. 룰 전쟁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수차례 방송을 많이 나오면서 인터뷰했던 게 저쪽 당은 여기서 말하는 저쪽 당은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쇄신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했다. 우리 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지금 전당대회에 다가오는 룰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그 당원들이 뭐 45, 권리당원이 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이 조정되어 있는데 당심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의 약 60표 정도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몇몇 대의원들만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고요. 이 대의원들을 각 지역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한 사람당 약 3,000표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많게는. 3,000표의 등가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권리당원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일반 민심을 네네네. 모은다 하더라도
딱 공고히 이름이 정해져 있는 지역위원장 밑에 있는 지역위원장과 함께하는 대의원을 잡으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민심의 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같이 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네. 민심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당심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 바뀝니다. 룰상.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기존의 사람들은 룰을 바꾸고 싶지 않죠. 내가 지역위원장이니까. 특히 현역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룰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민심을 이준석 대표가 탄생한 것처럼 우리도 쇄신해야 됩니다. 민심의 바다에 배를 맡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말이 아름다우나 저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갈등의 씨앗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잘 조정하는 게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관련 보도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센터의 교통 상황을 좀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점심시간 12시 41분이 막 지난 시간이고요.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9분 길이라 더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4km가량 막힙니다. 작업을 하는 것도 많은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금왕 휴게소 부근 작업 때문에 정체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초 졸음 쉼터 부근에서도 비타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인데요. 영산 부근에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반포 부근에서 작업하면서 짧지만 동작대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원만하게 뽑힌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전당대회에 온 초점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의원, 안철수 의원 첫 등원이 상당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민주당은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또 센 비판이 나왔어요. 홍영표 의원이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홍영표 의원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의원을 향한 공격수가 돼 비판을 좀 있어요.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당이 원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재명 의원이 선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인천시당에 국회의원들이 10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인천에 이재명 의원이 와야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자고 했는데 거기에 4명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의원들을 반대를 했다. 이런 걸 봐도 당의 70, 80%는 이재명 의원의 이번 보궐선거 출마에 반대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당의 요청이냐.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나온 거다. 본인의 이 목적 때문에 나온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나온 거다. 그렇죠. 이게 어떤 사심이 들어갔거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했었는데 다시 한번 홍영표 의원이 거듭 여기 직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폭로전까지 했죠. 이게 김남국 의원이 절대 안 나옵니다 했는데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네. 방송에서 대놓고. 자, 이런 상황은 지금 비대위의 중요성, 차기 당권, 리더십이 국민들을 어떻게 좀 이젠 신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정리될까요? 정리 안 됩니다. 정리 안 돼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결국은 다음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까지 총선 공천권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당대표가 해당 지역을 찍어서 출마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네네. 그렇진 않고요.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룰이라든지 정해져 있죠 이미. 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권에 가장 강한 입김을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또 한 번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잡으면 나는 두렵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공천의 입김을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누가 나오더라도 당분간 내부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가 야당이 된 첫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홍영표 의원이 당장 얘기한 거는 이재명 후보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죠. 그렇죠.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당대회 당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너냐 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는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누군가가 나오고 붙어서 승자가 정리를 하는 게 냉정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아까 뭐 검사 승진 뭐 인사 얘기하면서 이게 너무 7, 80년대 시기에 처세술 아니냐 했는데 정치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네. 21세기로 못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줄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애가 타서 누가 차기 리더십이냐 내가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당권 잡으면 난 이제 끝인가 이게 뭐 생존 전략인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게 참- 국민이 뽑는 것이고 네. 국민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국민에게 기쁨 주는 성과를 냈으면 이거는 당대표가 누구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 것이고 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는 지금 안타까움이 저 있네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당대표 선출과 당대표를 두고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명분은 거짓말 결국 모든 것은 패권 싸움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빨리 저 오창석 평론가님이 좀 정치를 확 바꿀 대안을 만들어서 꼭 시사본부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숙제로 드립니다.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네, 단독으로.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여당 넘어가 봐요. 지금 이쪽도 이준석 대표 공격수가 있어요. 정진석 의원. 이 2부 오늘 첫 10분 인터뷰에 정미경 의원 나오시거든요. 저 위원이죠. 최고위원. 네. 이미 저 몇 번 이름이 요즘에 거론이 돼서 궁금한 게 많은데 자, 정진석 의원이 조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을 톤다운 했습니까? 네, 뭐 사실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뭐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억측이다. 억측이다. 네.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다. 더 잘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 혁신위 같은 경우도 이게 최재형 의원과 천하람 의원만 보면 이준석 혁신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어떤 혁신 개혁 변화 이런 걸 위한 게 아니냐 이준석 혁신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시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두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정치 선배로서 이 당의 기여도가 있는 이 대표지만 더 잘하는 의미로 높아시면서 우크라이나 방문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갈 수는 있는데 지방선거 지구에 과연 우크라이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우선순위였냐. 이 윤석열 정부를 집권 여당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 노선, 방식, 비전을 토론하는 자리가 우선적으로 마련됐어야 했다. 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적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는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오평론가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맞아요? 윤핵관이 맞아요? 방금 했던 말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모든 명분은 거짓말이고 결국 모두는 패권 싸움입니다. 아, 패권 싸움이다. 네. 국민이 결정해 줘야 되는데 민주당에 비하면은 룰이 네. 그래,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는 당심 70, 민심 30이었는데 네, 바꿨죠. 민심에서 과반이 넘었죠. 이준석 대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당은 뭐 당권이 내년이기 때문에 한 1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먼저 이분의 육성을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전국 네,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오늘도 검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여서 우리가 전 복잡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게 다 살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인내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나는 노래자랑에서 여러분들 만날 적마다 소중한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연 뭐 이런 재산 이런. 그렇지. 사람 많이 세우고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부자인데 그게 누구냐.
네, 오늘 8일 원조 국민 MC 송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향년 95세로 안타깝게 결국 별세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현역. 왜냐하면 전국 노래자랑 차기 MC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하셨다가 코로나를 극복했는데 별세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고요. 정말 뭐랄까요.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만 지켰고 그 이전에 이미 영화배우로 희극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자, 박 기자님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 애도의 이 목소리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정말 다 알고 네. 전국 노래자랑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경험 그 여러 가지 추억이 다 있을 것 같고. 한 번 본 게 뭐예요? 나가본 사람만 해도 전 인구의 몇 %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별로.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도 사실은 한 7년 전에 KBS 드라마 프로듀서에서 송혜 선생님이 네. 나왔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연기도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영화를 많이 땄었죠. 그러니까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 그때 현장 녹화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노래자랑이. 그래서 그 이후에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못 만나다가 이제 지난 5일 2년여 만에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녹화가 재개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네. 뭐 상황이 돼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쉴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지금 기네스북에도 올랐고요. 뭐 이게 세계 최다 지금 방송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늘 이렇게 송혜 선생님 방송에서 뵈면 인사동에서도 자주 뵀는데 그때 꼭 술 드실 때였고 막걸리 많이 드셨거든요. 아버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황해도 고향으로 이북에서 실향민 이교에 참전했는데 휴전 소식을 타전한 무전병이었다. 근데 그때 모습보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명철하신. 자, 7373님 청취자 송혜 선생님 어릴 적 제주도 작은 우리 마을에 오셨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신기하고 흥이 났던지 이제 뵐 수 없다니 많이 슬픕니다. 하늘의 큰 별이 되어주시길 빌어봅니다. 4761님은요. 송혜 선생님이 별세하셨네요. 정말 재치와 소통은 젊은이 못지 않으셨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3253님 송혜 선생님 소식 듣고 놀랐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기분 좋은 웃음 주실 줄 알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 우평론가님도 송혜 선생님 좋아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온 국민을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진행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인이 생전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 낙원동이다. 네, 맞아요. 동네 이름이 낙원동일 수가 있냐? 낙원 파라다이스. 네, 낙원동에 목욕탕을 늘 갔다 오면서 늘 걸어서 다니면서 맞아요. 건강 관리를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오래 했던 그 중요한 숨은 그런 건강 관리의 비결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진행자들이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BMW다 그랬죠. 버스, 워킹, 걷는 거 그리고 네. 메트로, 지하철. 자, 예. 고인의 장례식은 희극인장으로 치르고요.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발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겠네요.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우창석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824님 송혜님의 별세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음껏 고향을 내려다볼 수 있겠죠. 송혜님의 내 고향 갈 때까지 신청하셨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봐도 고향 딸이요 해를 봐도 고향 해인데 해도 달도 말이 없구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늘 뻗으면 닿을 것 같고 소리치면 들릴 것도 같은데 70년이 흘러가도 돌아갈 수 없구나 세월아 가지 말고 거기서 거라 내 고향 갈 때까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또는 그 이야기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식통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방면이나 일에 대해서 그 내막이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신문은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하고 있다처럼 말이죠. 그 밖에도 소식이 전하여지는 어떤 계통이나 연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식줄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는 어떤 사람보다 소식통이 빨랐다라든지 그 사람과 이제 소식줄마저 완전히 끊어져서 연락할 방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과 비슷한 듯해서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는 정보통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방면의 정보에 정통한 사람을 뜻하고요. 보통 경제계의 정보통, 연예계의 정보통이다 같이 말합니다. 소식통과 정보통이란 말에 있는 통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정통한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외교 분야에 밝은 사람을 외교통이라고 하지요. 참고로 통은 거리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광화문통, 종로통과 같이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의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후 시간에는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지금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남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구름대가 더 발달해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 지역에는 한때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좁은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해 내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이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질 수 있는 반면 한 지역 안에서도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를 만난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4도, 대구와 제주 23도, 강릉 20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밑돌며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는 계속 깨끗하겠고요.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강원 산지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적임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은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될 것이지 전 정부가 했으니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1차원적 접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변이 국가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오늘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당 대표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나오고 있죠. 자, 정진석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직에 내정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또 정실인사 아니냐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지도부시기도 합니다. 정미경 의원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에 막 이름이 거론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지 않은 일로. 먼저 좀 본인 해명을 해주세요. 이 대목에. 제가 지도부 우리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가 없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2년 후에 총선에서 이제 국회로 가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미 또 의원 지내셨고. 네, 근데 이제 여러 번 출마하셨고. 네,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미 있고 그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렇죠. 곳에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밀고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제가 최고위원이니까. 정치적 상도위가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공모가 이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이 이제 공석이 된 지역은 당내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요. 띄워요. 비어 있는 곳을. 네, 비어 있는 곳을.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서초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제 조강특위라고 조직 강화 네네네네. 특별위원회에서 면접도 보고 이제 지원했으니까 심사도 다 해갖고 그때는 떨어졌어요. 제가. 예, 그래서 낙방. 네, 낙방. 네네. 그래서 좀 기다렸죠, 또. 네, 기다렸는데 이번에 또 이제 공모가 몇 군데가 나왔어요. 거기는 뭐 노른자위였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노른자, 분당을 지역이요. 네. 지금 현재 현역이요. 네.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이에요. 재선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지역은 김병욱 의원이 열심히 닦아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뺏어오려면. 예, 전략적으로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분당을 지역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저를 합격시켜 준 거예요. 네네네. 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왜 이게 주목이 되고 공격받아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에서 출마를 뭐 여러 차례 해오셨고요. 네. 지난번에는 또 선거구 획정 때문에 피해자가 되셔서 저는 피해자인 게요. 네, 우시기도 했고. 네, 슬픈 사람이라니까요. 네. 제 지역구를 열심히 제가 장미꽃 가꾸듯이 가꿨는데 그게 완전히 지역구 획정 때문에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예. 자, 오늘 오전에는 정진석 의원이 정치 선배로서 걱정돼서 한 말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당내에서 들려온 말을 전한 것이다. 이거 주로 우크라이나 행 비판 관련한 톤다운한 얘기인데 좀 정 의원하고는 뭐 얘기 나눠보셨어요? 제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은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가 왔어요. 뭐 문자로 해달래. 그래서 제가 통화를 원한다. 꼭 통화하고 싶다 그랬는데 전화가 안 와요. 이름을 거론하셨으니까 어쨌든. 네, 전화가 안 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네.
그래요. 자, 이번 논란의 배경, 공천 개혁을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 어찌 보면 혁신위를 좀 공격하는데 정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된 겁니다. 자, 2년 뒤 총선의 공천 문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2년이 있어야 이제 큰 선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니까 공천권에 미리 좀 영향을 미치려는 이준석 대표의 또 꼼수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인 거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저는 원래는 지금 이번에 참패한 민주당이요 혁신위원회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띄우는 거죠 원래. 원래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뺏겼어요. 선점당했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김포공항 이전 얘기 나왔을 때 제주도로 가는 거 보고 야, 기동성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그걸 뺏긴 거고요. 우리는 그 단어를 선점한 거예요. 뺏은 거예요. 네, 혁신.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이준석 대표 혁신위원회를 막 언론이 띄워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아, 드디어 국민의힘은 지금 혁신한다고 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바탕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는 정권 교체를 했지만 사실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절반의 승리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 완박 법안 때 그때 보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네. 우리는 2년 후에 다수당이 돼야 돼요. 네. 국회에서.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법안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공천에서 2년 후 공천이든지 2년 후 그 총선에서 네. 반드시 이기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그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공천 문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천이 아닌. 네. 왜냐하면 공천 끝나고 나면 맨날 그랬잖아요. 공천 실패라고. 항상 민주당도 지금 난리죠. 네, 항상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꿈꾸는 당, 꿈꾸는 나라는요. 그 사천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투명하게 공천해서 가자. 네네. 심사받고 하자. 사적인 국회의원 후보 추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천이 지역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시스템 공천.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왜 시험 보고 이런 것도 시스템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꿈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준석 대표의 측근 챙기기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측근을 챙기려고 저를 측근이라고 그래서 챙기려고 했으면 제가 지난번 서초에 지원했을 때 저를 당협위원장으로 시켜주고 서초에 공천도 줘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준석 대표였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제가 떨어졌다니까요. 당협위원장이 안 됐다니까요. 그것은 이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정진석 그 의원께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이 그런 사심을 갖고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본인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근데 뭐 누구 측근이라고 봐가지고 그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내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진 의원이. 예. 근데 이렇게 만약에 공격을 하신다면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원래의 이제 공격 지점은 우크라이나행이었어요. 혁신이 띄우고 왜 또 해외로 굳이 가느냐, 자기 정치 아니냐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뭐 이게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좀 입장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어른이 돼서 가르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 꼰대 의식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은요. 그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 그 독특함을 가지고 또 이 경험과 노련미가 막 완숙해진 이 어른들, 예? 이 선배들이 그게 협치가 돼갖고 이 보수 정당이 아름답게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꼰대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저는 그 혁신의 첫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뭐 정치뿐이겠어요. 혁신 하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근대적인 생각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젊은 패기를 갖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좀 입장이 다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4일에 연다고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게 징계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일부라도 뭐 사실이다. 징계가 나오면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보세요? 사실은 그 보세요.
지금 이중석 대표의 성상납 이렇게 하면 네. 그 단어도 본인한테 엄청 모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위 사건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 사실 윤리위에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장은 있고요. 주장만 있잖아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낙인 찍듯이 성상납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주장만 가지고 윤리위에서 과연 이거를 심사 대상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법조인이니까 아유, 저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자꾸 제가 법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는 게 몸에 배서 그런지 저는 이게 과연 이게 윤리위에서 과연 이걸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상정 대상이냐? 예, 일단은 범주 바깥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네네네. 하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윤리에서 이거를 한다는 게 과연 윤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라는 건 엄청나게 우리 당으로서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동안은 민주당만 비판해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윤리위의 범위의 범주에 저는 벗어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뭔가 제일 중요한 건 팩트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검사 출신이라 법조인이시기도 하고 수사라든가 이 징계위 대상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되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을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교해보면 검사 출신 숫자가 많긴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이복현 이 내정자 이 분이 걸어온 길을 제가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 금융 개혁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해서 서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은 네네. 그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해요. 그러면 금융 마피아 이런 얘기가 있지만 굉장히 금융도 어려운 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개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고민해서 그 자리에 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는 사실 검찰이라는 그거를 만약에 없애버리고 나면 그 단어를 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금융개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 금융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의 성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직합니까? 강직합니다. 네, 저는 몰라서 그냥 신문에 난 거 프로필만 보고 알잖아요. 네, 강직한 사람이. 같이 근무해 보셨어요? 아니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이제 검찰 출신 조직에 아무래도 좀 아실 테니까 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세평이라 그래도 세평 들어보니까 좀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직한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처럼. 네. 그래도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복현이라는 그 한 인사 말고. 아마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많은 얘기를 들으시니까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 참작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정부 초기에는 조금 알고 신뢰하는 사람을 주로 쓰지만 앞으로는 좀 이게 범위가 넓혀져 나갈 거다.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게 뭐냐면 민주당 언급하실 때 좀 동병상련의 짠함이 느껴졌어요. 저 그랬어요. 야, 우리 5년 전에 겪은 거 하고 똑같잖아.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저건 어쩔 수가 없다. 다 겪어야 끝나는 거지. 시행착오를 다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용이 잘 안 돼요. 민주당의 효과적인 쇄신 방법 조언을 좀 주십시오. 지금은 긴급 수혈을 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주목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찌 됐든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게 저는 맞다. 외부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추천할 인물이 좀 있으세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때부터 고민하겠지만 뭐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유일하게 일단은 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일단 내부자가 이제 선출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이 워낙 합리적으로 또 좋으신 분인 건 알지만 그 국민들께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새로운 인물이라고 느껴지실까 잘할 거라고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그 긴급 수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강 건너에서 이렇게 보시는 입장으로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게 임시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8월 전대 때 새 당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친명 반명 이거 계속 할까요? 지금 계속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가서 그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심을 버리고 다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모습을 무대 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처음부터 이게 패배가 됐을 때요. 동시에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비대위원들이 그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빨리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든 아니면 그들 내부에서 누가 정하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혁신위를 먼저 띄웠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놓치면서 당내 갈등으로만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요. 결국은 계속 그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는 카드만 써요. 거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유, 지금 혁신이 문제 얘기하셨지만 6월 1일 개표도 끝나기 전에 출구조사 나오고 TV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패널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세게 때리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거 우리도 그랬거든요. 다 겪어라. 이게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각에는요. 원래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코너가 고정인데, 자, 오늘은 보수 대신 진보를 대진단하는 진격의 진보. 오늘 시그널 노래가 잠깐 나갔는데 진보는 왜? 이 시간으로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몸값을 한껏 높여서 돌아오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출연료 더 줍니까? 몸값을 높였다고 하니? 그대로예요. 그냥 이제 방송 시장에서 지금 이제 원탑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사본부 동시간대에 타사방송 진행도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오셨습니다. 잘렸죠. 그래서 약속. 진행자가 잘린 게 아니고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개편된 거죠. 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진행을 도와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김준일 대표님 또한 국내 굴지의 원조 팩트체커 맞잖아요. 누구 원조 진짜 어디 장충동 가면은 족발집 앞에 신당동이나 붙여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는 거는 우스운데 저는 우리 임 작가님 헬마의 팩트체크 너무 좋아합니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똑딱 한마디 해주셔야죠. 뉴스톱이야말로 이제 국내 언론에서 거의 유일하게 데일리로 이제 팩트체크를 하는 이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분위기는 신당동의 김봉림 할아버지, 장충동에 지금 이제 우리 헬마, 아지매 주고받는 덕담 수준이었고요. 두 분 다 제가 보기엔 베테랑입니다. 진보는 왜 만들었느냐? 지금 보수는 집권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또 지방선거까지 압승을 했고, 근데 지금 진보가 문제예요. 작년 재보선, 올해 대선 지선, 주요선거에서 내리패배한 더불어민주당 기로에 섰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진보는 민주당이 가장 크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제3정당들마저 국민의당은 제3지대였는데 흡수돼 버렸고 보수정당에 지금 이제 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단 말이에요. 두 분과 이제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를 보면 김준일 대표님이 무려 5가지 키워드를 뽑아주셔서 저 이거 몇 분까지 잠깐만 하는 거죠? 44분까지니까 44분까지? 5분씩 다루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먼저 키워드 말씀은 제가 한번 드릴게요. 정치적 부족주의, 반지성주의, 팬덤 정치,
친절한 파시즘, 유권자 재정렬. 자, 정치적 부족주의부터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이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느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조금 듣기 불편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리 이제 양념을 치시는 건가요? 예, 양념을 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보시는 분들 나가시라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잘 새겨 들으시고 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안 동의하는 부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나 유튜브 동접자들은 뭐 민주당 강성 지지층도 있으시고 전통적 지지층도 있으시고 보수도 있으시고 중도도 있으시니까 이게 2016년 17년에는 정확하게 보수한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키워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 제목이에요. 제가 책도 같이 뭐 몇 권을 소개하면서 좀 할게요. 에이미 추라는 정치학자가 2018년에 쓴 책 제목이 정치적 부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정치는 좌파, 우파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현대 정치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체성 정치가 매우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으로서 물론 포지션은 대중정당이 가지고 있는데 특정 아젠다에 굉장히 집중한다라든지 그게 또 이를테면은 별로 서로 차이가 안 나니까 차이를 내기 위해서 저쪽하고는 다르다가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족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동질감을 형성하는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는 굉장히 동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 순간에는 이 동질감이 굉장히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게 되고 또 하나는 배타적이 되고 같은 내부에서의 이견에 대해서 공격적이 됩니다. 왜 우리 부족에서는 지금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왜 우리 부족에 다른 소리를 내? 왜 족장님을 건드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굉장히 어떤 정치 세력 아니면 한 국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부족주의 책에서는 뭐 이제 베트남전 얘기도 나오고 뭐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는 중도 진영에서 보기에는 검찰 개혁을 얘기해 맨날 그러니까 물론 검찰 개혁도 중요하죠. 근데 민주당이 지향의 어떤 김대중의 정당, 노무현의 정당에 있었던 그 굉장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뭔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검찰 개혁을 선제적으로 하고 누구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이게 전형적인 누구를 지키자라는 구호가 전형적으로 정치적 부족주의거든요. 이게. 자, 헬마우스. 민주당이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졌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치적 부족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에이미 추의 책 자체도 트럼피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이제 트럼프 중심의 새로운 어떤 정책 변동에 맞춰서 책이 발간된 그 맥락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글쎄요, 이제 검수완박 같은 이슈가 소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에 소구되지 않는 전략인 거는 이제 너무 명확하고 사실 이제 지난 한 5년여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좀 힘을 많이 준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5년 동안 못한 거를 갑자기 한두 달 만에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 결국 이제 이런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이슈인 거는 사실인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정책 부족주의나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반지성주의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결국 이게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집중 노출이 되는 거고 사실 이 양상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나 혹은 정의당에는 없느냐 하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부족주의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배타적이 되고 뭔가 이제 그 부족 내에 그런 어떤 목소리와 다른 얘기를 하면 추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 아주 가깝게 보면은 소위 이제 그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친박연대를 중심으로 한 과거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에서도 더 진하게 나타났었지 않나. 이게 결국 이제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서 전제를 말씀드린 게 이게 양진영에서 모두가 나타났는데 그게 2016년 17년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정당에서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다른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보수가 전국 선거 4연패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정미경 최고가 이제 그때 뭐 대구에 내려가셨나 봐요. 정미경 최고로 손을 꽉 잡으면서 부르르 떨면서 나 이준석 너무 싫은데
우리 보수가 이기려면은 이준석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절박한 얘기네요. 절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일단은 정치적 부족주의는 어느 정치 집단에나 있고 보수한테도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깨가지고 소위 말해서 뉴보수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예요. 그리고 그게 중도층한테 굉장히 소구력이 없는데 계속 지금 앞순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이 바닥의 끝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이클이 있거든요. 정치세력 역대 2000년대 중반에서 이제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여러 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 패배했는데 선거를 지금도 그 바닥을 아직 보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한 표현인데 저 청년 시절에 많이 나오던 거거든요. 지성, 반지성. 반지성을 다른 말로 저희 때는 야만이라고 불렀죠. 야만의 시대. 우린 지성주의로 가야 한다. 자, 반지성주의가 민주당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양당에 다 있어요. 이제 뭐 미국의 반지성주의라고 이게 이제 역사학자인 리처드 호프스테터가 쓴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객관적인 증거 뭐 실증성, 객관성을 경시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주의의 반대인 거죠. 지성주의라고 하면은 그렇죠. 증거, 객관성 뭐 이런 겁니다. 사고, 합리성.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역사에서는 개신교의 종교하고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를테면 미국의 개신교 청교도가 토착화되면서 이 종교의 반지성주의가 미국을 휩쓸었다라고 하면서 맹신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해서 이 책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조국 사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표창장 하나로 정경심 교수가 억울하게 징역 4년을 받았다. 검찰의 음모다라고 하는데 그럼 판사들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판사들도 다 적폐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있고 표창장 하나가 아니라 그 위조가 된 게 7가지예요. 그러니까 스펙 7대 허위 위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면은 차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실명제 위반에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은닉. 근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증거가 있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반지성주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적 부족주의하고 위기가 오니까 더 똘똘 뭉치고 그러니까 반지성주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헬마한테 여쭤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조국 가족이 완전히 검찰의 음모에 빠져서 그냥 멸문지화됐다. 이거는 문제다. 결백하다. 또 이제 한쪽은 조국을 봐라 위선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작은 잘못들은 있을 텐데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한 건 사실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이 안 됐더라면 이런 일이 안 터지지 않았을까? 이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딱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비슷한 발언은 소위 이제 김건희 녹취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이제 발언했었던 내용 중에서 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조국 가족이 지금처럼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안 건드렸을 텐데 감옥까지 갈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들이 나오거든요. 일부 그러니까 좌파 방송이 선동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취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반지성주의와 직접 연관이 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논쟁적인 사안이긴 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일가가 했었던 어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뭐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징역을 살고 있기도 한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당시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이나 기소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마 지적하신 부분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찰의 그 문제적 행태에 대한 지적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나머지 것들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에 이제 바탕한 거냐. 저는 이제 예전에 그 JTBC에서 이제 팩트체크 팀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반대의 경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그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법원에서 제출돼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증거들을 뒤집으려는 시도들.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주 그냥 강한 그 음모론으로 이제 횡행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태블릿 PC 음모론 같은 거. 그랬죠. 근데 최근에 그게 역으로 작용하는 거를 현상을 좀 발견하게 된 게 소위 이제 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라고 하는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검찰을 공격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그 당시에 태블릿 PC 같은 거를 윤석열 검찰이 왜곡한 거 아니냐. 여기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반지상주의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건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를테면 보수의 반지상주의가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네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아직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뭐 민경욱, 뭐 황교안, 뭐 등등 있잖아요. 아직도 그 주장하시는 분. 근데 중요한 거는 당의 주류가 그거를 선을 그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비합리적으로 일부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건데 민주당은 아직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이든 혹은 뭐 국민의힘 보수정당이든 과거와 지금 전부는 아니에요. 모두 큰 당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은데 일부에 있는 반지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합리적인 시민들과 다가설 수 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야, 요건 좀 뜨거운 이슈인데 대중정치냐 팬덤 정치냐. 팬덤 정치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만 보다 보니까 김준일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논쟁적인 주제들로만 이렇게 쏙쏙 뽑아볼 수가 있는 건가. 칭찬이에요? 비아냥이에요? 칭찬이죠. 칭찬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문 쓰실 거에 초고를 여기서 발표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다 읽은 책들이고 사실은 뭐 더 소개도 하고 싶은데 책이 일단은 팬덤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보와 제품이 막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를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은 고객 충성도라고 하죠. 고객 충성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팬덤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지지자 정치인들이 실패를 했어도 옛날에 김대중 팬덤이 있으니까 호남이라는 팬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지지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뭔가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팬덤 정치는 뭐냐면은 연예인 팬덤하고 이 정치인 팬덤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은 연예인 팬덤 같은 경우에 연예인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잘 되길 바래. 우리 뭐 임영웅 막 노래 틀어달라고 막 라디오에 보내. 막 CD도 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김 대표님은 임영웅 아니잖아. 아이유잖아요. 저는 아이유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유입니다. 둘 다 아이유예요? 그런데 정치인 팬덤한테는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 떠나가지고 이 정치인을 움직여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야망을 실현하고 싶다. 팬덤 정치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팬덤하고. 근데 원래 지금 나타나는 팬덤 정치의 현상은 사실은 정확하게 연예인 팬덤하고 똑같거든요. 뭐냐면은 옛날에 잭스키스하고 H.O.T.하고 팬덤이 장난이 아니었어. 전쟁이었어. 전쟁. 예, 거기 서로 말도 안 섞고 완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팬덤끼리의 이제 강한 결속력과 그리고 저쪽하고 충돌 이런 구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연예인 팬덤도 이를테면은 너무 좋아하니까 얘를 내 맘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으로 이를테면은 연예인들까지도 그렇게 팬덤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그 유튜브 뭐 슈퍼챗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그 후원 계좌 뭐 이런 거. 아니 돈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슈퍼챗이고 옛날에 뭐 별풍선 이런 별풍선으로 이를테면은 좌지우지 하려는 거. 이게 일종의 이제 삐뚤어진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이 이 팬덤에 강한 팬덤에 지금 강하게 휩쓸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팬덤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죠. 부작용이 지금 극대화돼 있다라고 해서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팬덤이라는 게 결국 팬은 패너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광신도적 이런 뜻이거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갔다. 아니, 사생팬은 뭐 자기 생활 접어놓고 스타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극대화된 형태로 민주당이 팬덤 정치에 빠져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예요. 오히려. 팬덤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를테면은 쓴소리도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니까 이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돼서 민주당 만약에 김대중이 살아 있었다라면 이렇게 끌려다녔을까요? 김대중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서 아닌 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오히려 아닌 건 아니고 대중을 리드하려고 했죠. 리드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되는 건 팬이 민주당의 팬이 아니고 민주당의 특정인의 팬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당내에서 저격을 하면 이제 문자 폭탄 흔히 요즘 그런 걸로 이제 폐해가 드러나는 거죠. 뭐 심한 욕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팬덤이라는 게 최근에
뭐 정치 주변에서 소위 이제 언론들이 많이 이제 붙여주거나 혹은 정치인들이 뭐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 레토릭화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이 팬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지지자 집단이거든요. 네네. 어느 정치든지 사실 지지자 집단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 정치의 거의 대표적인 가시화된 팬덤 그룹인 노사모를 이제 정책 배경으로 삼았던 분이기 때문에 팬덤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팬덤 정치가 맞느냐 틀리냐는 논의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네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뭐 버니 브로우라는 그런 이제 팬덤 그룹이 있고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어떤 이 강력한 그룹이 있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당을 향한 팬덤이든 정치를 향한 팬덤이든 해당 정치인들이 이걸 아이돌에 비유하자면 아까 아이돌에 비유를 하셨으니까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팬들을 조련하는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팬덤의 방향성을 끌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유 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고성산불 같은 큰 화재가 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팬덤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긍정적 방향성을 만들어 주려면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어떤 정책 소신에 대해서는 팬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라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뭐 진보 계열의 정치인들한테 두드러지는 게 팬덤 쪽으로 기울여서 자칫하면 기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책 소신 이게 앞섰던 정치인이 노무현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사모 때는 잠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그때 지근거리에서 제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창당한 직후인데 근데 그때 온라인에서 노사모의 원칙이 저는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절대로 비속어나 욕설은 쓰지 마세요. 이게 그들의 철칙이었고 당으로 막 전화가 오는데 민주당원들도 욕을 하죠. 왜 창당해 나갔느냐, 떨어져 나갔느냐. 또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욕이 오죠. 그러면 절대로 통화하면서 유권자 시민에게 화내지 마라.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주 앞도 그렇지만 유튜브는 전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표현이 너무 선정적이라. 그러게요. 이런 거 좀 우리가 자중해야 될 것 아닌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팬덤 정치하고 정치적 소비자주의, 소비자 운동하고 이제 결합된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소비자 운동이랑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거부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래가지고 힘을 주는 건데 이를테면 그게 이제 문자 폭탄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쪽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사본부 유튜브에서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저는 다 괜찮습니다. 비속어도 받아들이고요. 저는 이제 출연 금지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자, 끝나고. 그 아슬아슬한 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친절한 파시즘. 야, 파시즘이 어떻게 친절하지? 그럼 혹시 김준일 대표님 파시스트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친절한 파시즘이 여러 가지 용어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그 임지연 교수라고 서강대 교수님이 2000년에 우리 안에 파시즘이라는 책을 낸 적이 기억납니다. 있어요. 저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파시즘이라고 하면 보통 나치 그러잖아요. 폭력적인 국가 폭력 아니면 뭐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권위주의 체제 어떤 이런 것들이 내면화돼 가지고 조직에 아니면 국가에 이게 내면화된다라는 거고 친절한 파시즘도 말 그대로 굉장히 합법적이고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만은 이게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국가일 수도 있고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게 나왔는데 이를테면은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의 규범을 거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한다. 세 번째는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한다. 네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든다.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용어가 다를 테지만 뭐 이런 부드러운 파시즘이고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식적으로는 옳을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문자 폭탄이라는 게 자기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정당한 저항인 거죠. 근데 이거가 폭력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순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난무할 수 있겠죠.
부드러운 파시즘 어떻게 느끼십니까, 임 작가님도? 근데 이제 뭐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한 얘기들의 연속이고 이제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팬덤의 반지성주의가 합쳐지면 파시즘으로 흐르기가 쉽다. 뭐 이런 정도의 정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파시즘 같은 용어는 최근에 좀 뭐랄까요? 좀 에스컬레이팅 돼서 좀 용어가 지나치게 좀 남발된다는 느낌은 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가면은 진중권 작가나 혹은 서민 교수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책, 소위 말하는 이제 조국 흑서를 쓴 뒤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파시즘 정부다라는 식의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를 누가 이제 파시즘 정부나 혹은 전체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네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용법대로 하면. 근데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점점 용어가 과격해지고 좀 세지는 거죠. 독재다, 게슈타포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용어의 사용을 오남용을 하다 보면 서로 지금 서로 이제 이성적 싸움이 안 되고 용어 싸움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좀 걱정은 됩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예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 보고 독재한다. 맞아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친절한 파시즘이라고 가져왔지만 사실은 어떤 징후로서 나타나지만 파시스트라고 제가 생각해서 가져온 건 아니다. 근데 이거 확대하면 전 좀 찔렸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작은 기업 경영할 때 퇴사하는 직원하고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했는데 사장님은 저희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세요. 경청하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는데 의사결정은 사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만 하세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때 제가 충격 굉장히 받았거든요. 경청 공감하는 것과 의사결정은 또 달라요. 경청하는 파시스트였단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때 월급을 2배를 주겠네 하면 나갔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요. 유권자 재정렬.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 요런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미국 사례를 읽어본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링컨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링컨은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데는 민주당이에요. 맞아요.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노예 해방을 반대해.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 뉴딜 정책 이후로 루즈벨트 대통령, 그렇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로 북부를 공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북부를 차지하고 오히려 반대로 공화당이 남부로 내려오는 그래서 큰 유권자 재정렬이 지금 일어난 미국에서 큰 100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1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십 년 단위의 지금 유권자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젊은 보수. 그러니까 보수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진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큰 유권자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 재정렬 과정에서 민주당이 많이 잃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40대 꼰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오히려 좀 틀에 갇힌 사고를 하고 보수들로 이제 20대가 전향하면서 이제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유권자 재정렬까지 정의를 듣고 이거 일부입니다. 일부. 오늘 다 안 되네요. 도저히 5개 키워드가. 해법은 다음에 특집을 마련해서 진보 위기 오늘 원인 진단에 뭐랄까요? 이 장치들만 동원한 거고 민주당 토론회 다녀오셨죠? 오늘 아까 다녀왔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고민이냐면은 이거를 비공개로 또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털어주셔야 되는데 다음 이번 진보는 왜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646님 3박자가 잘 만나 듣기 편안합니다. 최영일, 김준일, 임경빈 세 분 시원시원해 칭찬 주셨고요. 김한수님은 김준일 대표님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 설명하시네요. 시간 짧은 게 아쉬워요. 다음에 꼭 임 작가님도 그때는 또 티키타카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진보눈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목매지 마시라고 바나나 우유까지 같이 드릴게요.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예, 자 오늘 다룰 사건이 최근 부산 동백항에서 최근에 벌어진 의문의 추락 사망 사건인데 추락사 사고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평범한 추락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예.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건은 지난 5월 3일 오후 2시경에 이제 발생했는데요. 네. 남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는 여동생, 조수석에는 이제 오빠. 근데 거기 경사로가 좀 져 있어갖고 빠져서 이제 119가 출동해서 구했는데 여동생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오빠 43세 오빠는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그냥 보통의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보험 살인이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더라. 해경에서는 그래서 입건을 했고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을 이렇게 했는데 하필 그 오빠 말하자면 그 보험 살인의 용의자가 지난주에 사망한 채 발견돼 갖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궁스러운 사건이다라고 그러니까 알려진 겁니다. 5월 3일 한 달여 전인데 남매가 탄 차가 물에 빠졌고 여동생 사망, 오빠는 탈출. 근데 그 오빠가 약 한 달쯤 지난 시점에 극단적 선택으로 보여지는 사망한 채 발견. 자, 사건 당일 CCTV가 공개됐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셨는데 보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었습니까? 근데 이제 경차가 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좀 애매한 게 오빠분이 그 안에서 동생과 뭘 많이 합니다. 차 안에서. 예. 근데 왜냐하면 뒤에서 멀리서 CCTV 요즘 화질이 좋으니까 뒤에서 찍고 있고.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수석에서 저기 운전석에 있는 여동생을 이렇게 옮기는 느낌이 드는 거에 들썩들썩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들썩들썩하고 여동생의 자리를 위치를 바꾸는 듯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동생이 사실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분이셨고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느냐? 그렇죠,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운전이 가능했고 그 안에서 한 오빠의 행위는 뭐냐? 뭔가를 이동시키고 브레이크 등이 깜빡깜빡하고 들썩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래서 봤더니 이 상황이 있기 바로 전에 오빠가 거기서 자기 물건을 꺼내더라.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조수석의 어떤 창이래 이런 것들 상황이 해경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보통 사고가 아니다. 의도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험 관련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 발견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수사를 맡은 해경이 수상하게 여긴 점들이 꽤 있었나 봐요. 우선 CCTV 말씀해 주셨고 보름 전에도 비슷한 추락 사건이 있었다.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빠진 차는 이 두 분하고 관련이 없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의 내연녀의 차입니다. 그리고 그 보름 전에는 여동생의 차가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바다에 빠진 차의 보험을 지금 빠진 차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 보름 전에는 여동생의 차가 빠졌는데 여동생은 그때 없었고 여동생은 근데 저기 있었지만은 물에 안 들어갔고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사건은 오빠 내연녀의 차에 여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해서 빠졌는데 보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에 차량이 바뀌었다. 차량이 바뀌었는데 보험 차량은 그쪽으로 변경됐고 보험 한도도 증액돼 있었고 여동생에 결정적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오빠 이름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동생의 건강 상태가 운전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 오빠와 내연녀가 다시 그 똑같은 장소를 다녀갔다. 다녀갔는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했다. 뭔가 약간 똑같은 행위의 실험 같은 이걸 했더라. 일종의 답사. 답사 같은. 그리고 그때는 이 내연녀랑 부산에 있는 비슷한 공간을 막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수상한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뭐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이거 사고 아니네. 자, 근데 구체적으로 해경이 이게 살인 용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 증거가 이게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경도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그 CCTV에 빠지기 50분 전에 추락사고 50분 전에 본인의 짐을 빼놓는 장면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구급대원을 향해서도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 동생을 구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짐을 먼저 찾아달라고.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요즘 같은 경우는 119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네. 이런 형태의 사고라고 해도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을 찍어놓거나 녹음을 합니다. 반응들을 보면서.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네네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고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해경에서 실험했던 거는 지금 이제 조수석에 있는 오빠의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네. 사실 조수석에서도 사이드 브레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전석이 아닌데 조수석에서 이 차를 물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작동할 수 있는가? 이게 뇌종양이고 손을 쓰지 못한다. 한쪽 손을. 근데 이 자기 차는 이미 물에 빠져버렸고 이제 내연녀. 자기가 운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차잖아요. 그렇죠. 이걸 몰고 거기까지 갔겠느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빠에게. 그런데 오빠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여기서 또 의혹이 남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경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상하니까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내연녀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온 겁니다. 오빠가.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다가 이제 변사체로 발견된 거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내연녀는 이제 공범이든 주범이든 구속이 됐고 오빠는 사망한 채 나왔다. 자, 그런데 이게 2021년 7월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난해죠. 지난해 여름에 부산 강서구 선악동강에서 발생했던 추락사고. 여기서 사망자는 남매의 아버지라고 알려져서 그럼 유사 사건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작년 7월에는 이 두 남매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좀 문제가 됐던 건 숙면 유조제가 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졸피뎀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극단적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변사 처리가 사고사 처리 됐는데 보험금도 있었고 1억 7천만 원 정도 됐다고 수령했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1년 뒤에 이게 벌어지고 이상하죠. 보름 사이에 두 번이나 또 이런 차가 들어가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들의 오빠죠. 오빠의 행적이 좀 이상하다. 아버지 사망 때도. 왜냐하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는데 본인은 그냥 집에 갔다. 근데 CCTV엔 찍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공간에. 현장에. 낚시터입니다. 그게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이 뭘 놓쳤나? 아니면 용의주도하게 그걸 빼돌렸나? 그래서 이게 연결된 두세 사건이기 때문에 보험살인의 계획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얘기를 딱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여러 주 다뤘습니다만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최근에 참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다 보험 관련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보험 사기, 보험금을 노린 살인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도 8만 3천에서 작년 9만 7천. 만 한 4천 정도 늘어난 거. 인원수로는 5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고 액수로는 2017년에 7,300억에서요. 작년에는 무려 9,400억. 아유, 이제 뭐 그러니까 2천억이 육박하네요.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보험살인의 유사 사건도 매년 한 5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암수 문제 뺀 겁니다. 암수 문제 감춰져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고요. 돈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어떻게 한다. 이거 참 끔찍한 건데 이런 보험 사기와 좀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처벌을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경찰에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SIU 보험 사기 특별조사반을 운영하는데 전직 경찰들로 주로 이제 보험 회사마다 고용돼 있죠. 고용돼 있어요. 이들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문제는 환수입니다. 수익 환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험 사기의 전체 중에 15%밖에 환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금이 1,000억이면 그중에 150억밖에. 그러면 이게 뭔가 허점이 있다는 거죠. 허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범죄를 용인하는 게 되네요.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이런 거를 고문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만 이게 참 고도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1차 공동체인 가족이라든가 수혜적인 이런 관계들이 다 거래 관계로 지금 파탄나는 것 같아요. 부부 관계 또는 부모 자식 관계. 대부분의 가족은 정말 행복을 바라면서 그 가족밖에 없다. 버두마 안고 살지만 이렇게 가족까지도 돈으로 치환할 수 있는 존재, 대상으로 보는 나쁜 범죄들이 있습니다. 자, 사라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상으로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받으실 분 0206-8688-0005-3280-4492-9685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